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두 번째로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가 되면서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도 2%로 또다시 내렸습니다. IMF는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며 내년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9.19 군사합의는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연합훈련을 거듭 비판하면서 친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규모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 우려가 커지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핵 억지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의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휴가가 사라지면서 다시 3만 명대로 늘었지만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북한이 잇단 도발과 함께 핵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안팎에서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크림반도까지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으로 간주될 만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긴장감이 더합니다. 잠시 뒤 핵 움직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 불씨가 돼 일제고사 부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수평가인지 자율평가인지부터 혼선인데요. 학부모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 정리해보고 교육당국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수령님 또 레드카드란 말이 등장했던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안보 공방도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은 환노위 국감장이 뜨겁나 봐요. 환노위, 교육위, 기재위 등 7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환노위에서는 최근 임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노동관을 두고 야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의 막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레드카드를 꺼내는가 하면 김 위원장이 과거 수령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한 당사자인 윤건영 의원과 김문수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환노위 주요 장면 보시죠. 저는 사실 사과를 처음에 하셔서 사과하실 줄 알았는데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위원장 자격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 카드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죠? 레드카드입니다. 국감장에서 퇴장의 의미고요. 네, 퇴장하십시오. 윤건영이 정부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뭐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장님.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문수 위원장은 언행을 더 신중하고 사력 있게 하겠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 측이 추가 조치를 요구하면서 결국 감사가 중지됐습니다. 이 밖에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의 MBC, YTN 세무조사에 대한 야당 질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간의 의혹을 묻는 여당 질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폐지와 대북 코인 사업과 관련한 의혹 등이 다뤄졌습니다. 네, 친일 공방과 더불어서 안보 공방도 거세죠.
북한이 곧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SNS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정 위원장은 또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는 자신의 SNS 메시지를 두고 식민사관 논란에 대해서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않고 타국 침략을 받았는가라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수필을 인용하며 진위가 왜곡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간 벌어진 친일 국방 공방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국방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맺고 있습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인데 이 대표는 또 일본은 과거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공해 지배했고 지금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미사일 낙탄 사고가 발생한 군부대를 찾아 현장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 놓고도 여야 대치전선이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문자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지원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비정상적 실체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리한 질문에 모른다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내 주식을 신규 매입한 것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 대표가 방산업체로도 분류되는 국내 기업의 주식 2억 3천여만 원어치를 사들인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지적하며 이 대표를 향해 국방위를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매입한 주식이고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미 국회에 백지 신탁 심사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국회 내 안보 공방 먼저 들어보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 방안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지킬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노골적인 전술핵 위협이 이어지자 강대강 맞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가진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한 뒤 미국이 직접 운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인데 유사시 한국 공군의 전투기에 실어서 투하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핵공유 방안도 거론됩니다.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핵으로 반격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 북한의 핵 사용 의지는 물론 보유 의지까지 꺾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사용할지 모르는 핵무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남한에서 미군의 전술핵이 철수한 만큼 재배치될 경우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작습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단순히 이제 한반도나 동아시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핵 비확산 레짐이라고 하는 문제를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일본과 대만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술핵 배치를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커 핵 비확산 기조를 고수하는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북한 김정은과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화상 브리핑에 나선 존 커비 전략소통 조정관. 한국 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그건 한국 정부가 답할 사안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On your question about South Korea, I'll let the South Koreans talk about their side of the alliance and their desires.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있을 걸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뜻이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said we would be willing to sit down with Kim Jong-un without preconditions to negotiate that kind of an outcome.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과 확장 억제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placed a premium on doing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at our commitments to defense and to deterrence when it comes to our treaty allies. 앞서 지난달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며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국무부는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방금 권준기 특파원이 여지를 남겼다라고 표현했는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한 미국 내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카드라는 의견과 한반도의 긴장감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인지 크림반도 상황까지 더해 알아보겠습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최근에 앞서 보신 뉴스들에서처럼 한반도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거론되고 있고 또 저 멀리 크림반도에서는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국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핵시계가 빨라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과연 지금 어떤 전 세계적인 핵 움직임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씩 개념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전략핵과 좀 비교해서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숫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킬로톤이다. 네. 10만 톤 미치면은 전술핵, 그 위면은. 근데 그보다는 간단하게 구글이 다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리할 정도 되면은 전략핵이에요. 도시가 없어진다, 섬이 없어진다, 전략핵. 그런데 대개 그냥 재건축 정도로 해서 네. 손볼 수 있으면 그건 전술핵이죠.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보다는 크지만은 전략핵보다는 작은 그런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국이 놓칠 수도 있는, 이게 강력한 재래식 폭탄인지 핵폭탄인지 그 정도 애매모호한 폭탄을 지금 애매모호하다 하셔가지고 저희도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조금 언론마다 좀 해석도 다르고 전문가마다 분석이 좀 다르던데 지금 저희가 정리한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맞습니다. 네. 아까 그 숫자를 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히로시마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소도시가 날아가 버렸고 10만 명 이상, 30만 명 가까이 사상자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가 그 전술핵
최끝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10킬로톤, 15킬로톤, 그러니까 15,000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적은 거.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요즘은 저위력이라고 그래요. 예. 저위력. 그게 이제 low yield라고 하는데 네.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술핵. 전술은 굉장히 모호하죠. 네. 원래 도시나 전체 무슨 섬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군 기지 정도 또는 도시의 뭐 예를 들어서 용산구 정도 일부가 손상을 입는 정도. 예. 그게 이제 전술핵. 그럼 한 또는 가지만 더 저위력이죠. 여쭤보면 그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핵 배낭, 핵 지뢰, 핵 기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는 정말로 작아가지고 100톤 정도.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이 10톤, 정확히는 11톤이거든요. 네. 러시아는 조금 거의 2배, 22톤짜리인데 100톤은 그거의 10배 내지 5배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 배낭 뒤에 배낭에다 싣고 가는 거죠. 전에 그 아이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영화에 나왔던 그런 게 바로 그 핵 전술 핵이죠. 그러니까 도심 전체 지역을 노린다기보다는 도심 지역의 일부 포인트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노리는 게 전술핵일 아주 텐데. 요충지, 아까 어떤 그 군 주둔지, 뭐 미군 주둔지, 예. 공군 기지 또는 구의 뭐 일부 정도 전체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격을 받은 곳에서는 이게 전술핵인지 다른 대체 무기인지 헷갈릴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네, 그때 말씀해 그 저기 버섯 구름이 피어나면은 그거는 이제 예. 기본적으로인데 피어나올 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예. 전에는 이게 재래식 폭탄인지 아니면 핵폭탄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차이를 좀 뒤늦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때문에 네. 전술핵의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 다른 무기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핵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고추하고 청양고추 핵이거든요. 예. 히로시마가 정말 많은 전문가들까지 놓치는 게요. 그때 64kg 보통 성인 남자 무기 우라늄 가져갔는데 네. 600mg이 터졌어요. 1g도 안 되는 게 도시를 날렸잖아요. 600mg. 600mg이요. 그건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핵은 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차원이 다른. 그래서 비대칭 무기라고 그냥 완전히 지렛대에서 그냥 확 내려가 버리는 거죠. 예. 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청양고추에 해주셨는데 전술핵의 위력을 좀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앞서 그 특파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지금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즉답을 피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런 전술핵 재배치 관련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게 그 때만 되면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이번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정말 이제는 심각하거든요. 예. 한반도 제가 보기에는 현대 핵 시계는 25시입니다. 완전히 네. 절체절명시. 전에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전에 그 2월 달인가요?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죠. 네네. 당선자 되기 전에 그 이 후보 시절에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핵 공유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누구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정책을 모르고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거든요. 아주 간단한 말이었어요. 그게 핵 재배치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인지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첩첩산중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첩첩산중인가요? 첫 번째,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배치하는 건 뭘까요?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정면 충돌이에요. 예. 한반도 비핵화 정책, 뭐 거기에다 또 한 가지는 네. 우리는 핵 비확산 정책에 아주 충실한 이행 국가죠. 그걸 또 정면으로 부인을 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이 원한다고 윤 대통령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수긍을 하고 그리고 의회의 인준이라고 하는 동의라고 하는 첩첩산중을 건너가야 되는데 네. 상원, 하원이 인정을 할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거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대만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지만 몽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핵 연쇄 반응, 도미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피곤한 국력 소비고 정말 끝도 없는 논쟁일 뿐이죠. 이 전술핵 재배치라는 어떤
그 사안을 봤을 때는 독립적으로 핵 무장도 있겠지만 또 재배치도 있겠지만 뭐 나토식 핵 공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혹은 한시적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던가 이런 뭐 상시로 순환 배치한다던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한시적 재배치.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에 배치해요. 그런데 일단 한 기가 들어오든 100기가 들어오든 그건 정면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북한 핵 인정하는 것이고 예. 비핵화 정책 말씀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상에는요 같이 나눌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핵입니다. 예. 핵 공유 그건 립 서비스라고 하죠. 정작 전쟁 때는 과연 우리가 그 핵 사용권 가지 아닙니다.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핵 공유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언어의 유희, 말 장난입니다. 그것도 국력 낭비예요. 네. 아예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현재 북한은 전술핵을 얼마나 좀 보유하고 있는가? 사실 지금 우리가 핵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측면도 네. 아니고 사실 정치 외교적인 좀 해법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님을 모시고 핵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나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요. 네. 그런데 10기에서 50기 북한은 참 정도. 쉽게 알 수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정보가 있죠. 네. 약 25기 전후라고 보는데 그 중에 몇 기가 전략 그러니까 대형이고 몇 기가 소형 그러니까 저위력인지 알 수 없지만 네. 20기 안팎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거의 전략 배치 그러니까 전술 배치 그러니까 그야말로 운용 단계에 와 있다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요? 지금 김정은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미사일을 7번 쐈지 않습니까? 그 네. 뭔가요? 우린 투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얹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 이거는 그야말로 그 실전 배치가 눈앞에 왔다 또는 맞췄다. 일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기는 맞췄고 10기는 지금 실전 배치 중이고 그걸 장사정포 휴전선 근처에 두면은 서울에 30초면 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래서 25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투발 수단을 여러 차례 실험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여러 차례 임박했다고 하는 그 7차 핵실험도 그 투발 수단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순서가 된 거예요. 저는 지난 3월부터 계속 한다 했을 때 절대 안 할 것이다. 예. 한다면은 장마 지나고 가을에 할 것이다. 근데 그때가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도 밀려서라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혹자는 뭐 아예 차사무차장 말씀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소형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소형이란 건 벌써 1차 때 끝났습니다. 그걸 예. 또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법 큰 걸 할 것 같아. 그래서 EMP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걱정이 저는 생각하긴 할 텐데 네. 왜 작게 합니까? 크게 하죠. 지금, 작은 건 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요. 자, 한다음에 이제 7차가 되는 핵실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자, 1에서 6차 핵실험 한번 저희가 비교해 봤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규모가 클 것이라고 이제 교수님은 예상하시는 거고요. 네, 왜냐면요. 소형화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벌써 끝난 지가 5년 넘었을 겁니다. 네. 6차 정도 되면 그다음에는 소형화로 간 거예요. 단지 여기서는 정말 하이노넨 사무차장의 이야기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네. 핵폭탄 터뜨릴 거 없어요. 그냥 4폭만 실험하면 됩니다. 아까운 플루토늄 우라늄 왜 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다면은 네.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벌써 혹자에 따라서는 100킬로톤 10만 톤짜리를 했는데요. 다시 1000톤으로 내려갈까요? 100톤으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그 핵실험을 봤을 때는 투발 수단을 싣기 위해서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7차 핵실험이 만약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형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핵실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5년 전에는요. 네. 태평양 상공이 수소폭탄 터뜨려가지고 제2권 진입 필요 없이 기술이 아직 없으니까 이 전작이 맥동파를 터뜨릴 줄 알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아요. 태평양 상에 물론 그 공해상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국제사회의 압박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만탑산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도 만탑산이 무너지기 전에 지금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아마 그 강력한 위력을 한번 선보이고 끝낼 것 같지.
같아 보여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전술핵 개발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봤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에서는 뭐 정가를 중심으로 재배치론, 또 미국까지 논란이 번진 상황인데, 아까 핵에는 핵, 이건 사실 북한이 핵 보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명한 대응, 어떤 점이 좀 전문가로서 딱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6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파리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 드골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뉴욕이 불바다가 되는데 파리를 너희가 구해줄 것이냐? 케네디가 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묵답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윤 대통령이 그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뉴욕이 버섯구름이 피어났는데 서울을 구해줄까?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안테나가 낮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최고 통수권자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물론 한미동맹 굳건하죠. 그렇지만 보세요. 시간 싸움이에요. 실전은. 네. 거기서부터 어느 데까지 1분 단위지 않습니까? 휴전선이 서울까지. 자, 괌에서 시간 단위입니다. 5시간, 6시간. 본토에서는 더 길어요. 오키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김정은이 시간적에서 앞서가고 있다. 1대 만 정도. 만 분의 1, 만 배 더 유리하다는 거죠.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딱히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보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크림반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핵 위협을 푸틴 대통령이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거론하면서 오히려 거기에서의 어떤 핵 위협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상황인데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푸틴이 정말 담대하게 간다면은 시진핑 공산당 전당대회 이유가 될 거고요. 11월 8일인가요? 미국 저희 중간선거 이전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묘하게도 7차 핵실험하고 맞는 시기일 겁니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동격서처럼 우크라이나 아주 작은 전술핵 저위력이 터지고 김정은은 조금 큰 걸 터뜨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신냉전 시대에서 서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사실 북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중국도 뭐 타이완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크림반도를 주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 드려본다면 푸틴의 선택이 다른 관계국에 좀 미칠 영향? 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아주 중압감을 느낄 겁니다. 네. 그러니까 7순위 됐는데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전술 핵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이다. 웬걸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3차 세계대전 단초가 될 수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푸틴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붕괴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쉽게 하지 못할 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장기전으로 갈 거에 대비해서 뭐 이런저런 군사 원조를 늘리고 뭐 하는 그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못할 거예요. 미사일 이미 80여 발 포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전술핵을 포인트 삼아서 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위력으로 어느 쪽을 좀 타격할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아마도 키이우 그러니까 키예프라고 하는 수도가 또는 마리오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마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 겁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오폴 정도로 조금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도 전체적인 게 아니고 아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기 회군해서 지금 탈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부적으로 칠 것 같은데 아주 약한 저위력 전술 핵이라고 할 만큼도 안 되는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폭탄을 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섯 구름이 재래식 구름에 버금가는 정도,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고도화된 아주 작은 폭탄을 쓰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일부 국가들이 갖고 있는 핵, 그러니까 이제 핵 보유에 좀 상대하는 개념은 비핵화 혹은 핵 억제 아니겠습니까? 자, 핵 억제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본다면 나토가 러시아 핵 위협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면서 이제 억제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움직임을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나토의 움직임은? 제가 좋은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그 언어 유희라고 봐요. 억제라는 건 뭐죠? 미리 상대방에 겁을 줘가지고
그냥 연기를 꺾어버리는 거죠. 네. 감히 하지 못하게. 근데 과연 그런 전략이 푸틴에게 속할까요? 왜냐하면 푸틴은 다른 카드가 있잖아요. 가스도 있고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억제적을 쓰더라도 푸틴을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푸틴은 벌써 벼랑 끝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기 푸틴은 지렁이가 아니고 큰 뱀이거든요. 그렇죠. 구렁이란 말이죠. 아마 꿈쩍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방도 사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바이든은 백악관 방공, 그러니까 백악관 상공 지키고 있는 그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7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2기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말까지요. 이 부분이 아마 좀 상징하는 것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데요. 저는 이제 푸틴이 차마 쓰지 못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쓰더라도 아주 작은 걸 쓸 거라는 생각에서 재래식 미사일, 이거는 저기 미사일, 항공기, 드론까지 떠뜨릴 수가 있고, 우리 그 사드 아시죠? 보다 조금 작아요. 사정거리가 160km, 사드가 한 200km쯤 되죠. 또 작은 건데 2기, 그리고 또 이제 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재래식 무기를 통한 장기전에 이제 들어가지 않았나, 준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오래 전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를 좀 분류할 때는 NPT 기준인가요? 어떻게 좀 분류하고 NPT라기보다는 그냥 이걸 그 영어로는 haves and not haves, 그러니까 가진 나라, 못 가진 나라. 간단해요. 5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가진 나라예요. 근데 나머지 4나라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가진 건지 안 가지고 애매모호한 나라죠. 가졌어요. 북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나라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건 비공식, 안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명목상으로는 갖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이 이제 조만간에 파키스탄, 인도를 따라잡을 것 같아요. 거의 중국 수준으로. 아직은 3년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뭔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한반도는 그야말로 김정은의 그 저기 핵 위협에 우리 5천만 동부, 전에는 머리 위에 얹은 이제는 가슴에 그리고 허리에 꽤 차고 있는 셈이죠. 핵 탄두를요. 네. 알겠습니다.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까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서 사상 2번째로 빅스텝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에 접어든 건데 한국은행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연 2.5%인 기준금리를 3.0%로 0.5%포인트 올린 겁니다. 환율 상승 기대가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이고 외환 시장의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등 금융 불안 요인으로 인해 일부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대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시작해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빅스텝의 가장 큰 원인은 고환율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한은은 소비자 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5 내지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모두 2.50%포인트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을 1% 넘게 억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을 금융 불안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금리 인상이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거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다소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 열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해선 앞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한국은행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계빚이 문제인데요. 앞으로 연말까지 2달 만에 이자 부담이 13조 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계의 모든 빚을 뜻하는 가계신용은 지난 6월 말 1,86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2분기와 비교하면 6년 만에 480조 원 넘게 급증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금리 인상기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천억 원 증가합니다. 빅스텝을 2번 밟으면 기준금리는 1%포인트 올라가니까 다음 달이면 연 3.5%까지 치솟게 됩니다.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2달 만에 13조 원이나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전체 대출자의 6% 수준인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우려스럽습니다. 13조 원 가운데 취약차주의 이자 증가폭은 7천억 원으로 1인당 51만 원꼴입니다. 취약차주가 그동안에 한 10년 년에 걸친 저이자율 체제에 너무 익숙해 있다가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리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결국 경기 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입니다.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처분가능 소득이 줄다 보면은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지갑 안 엽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갑 안 열면 경기 침체가 빠르게 도래하거든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경기 침체가 오고 그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가계 빚이라는 시한폭탄에 스위치가 켜진 셈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1년 2개월 사이 기준금리가 2.5%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모두 33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로 추산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라 늘어난 이자는 모두 3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16만 4천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배추 한 포기에 한때 10,000원. 김장철 앞두고 배추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김장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차라리 사 먹는 게 싸다면서 포장김치 찾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면서 품귀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입니다. 네, 배추값 많이 올라서 김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현장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김장 원재료인 배추부터 절인 배추, 포장김치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껑충 뛴 배추값에 포장김치 선택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시세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절인 배추를 사전 예약하려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물가 고공행진에 최대한 알뜰하게 김장 해결하려는 고민이 엿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사 먹을 그럴 생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추 가루도 비싸고 배추도 비싸고 무도 비싸고 다 비싼데 많이 오르니까 정말 아껴 먹고 있습니다. 모든 거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오르니까 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요? 이곳 마트는 포장김치 판매량이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23%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만 보면 47% 넘게 늘기도 했는데요. 다른 대형마트도 포장김치 매출이 일제히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장김치 업체도 배추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터라 한때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열무김치나 총각김치 등 판매량도 덩달아 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한 달여 앞두고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건 재료값 상승 때문입니다. 배추 등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부담이 부쩍 커진 겁니다. 실제 지난달 말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9,700원대까지 올라 10,000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다시 7,000원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보다 50% 넘게 비싼 수준입니다. 배추뿐 아니라 무도 한 개 4,100원대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깐마늘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채소 가격이 급등한 건 연이은 태풍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름 배추로 불리면서 8월부터 이맘때까지 주로 공급되는 고랭지 배추가 타격을 받은 영향이 컸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가을 배추가 출하하는 10월 하순부터 배추 가격이 안정될 거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직 날씨 등 변수가 남아있어 출하량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 만큼 김장철까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 제품은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존 오소프 미국 조지아주 상원 의원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시기를 3년 이상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 회장은 오소프 의원에게 한국의 제1위 투자 대상국은 미국이고 미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또다시 낮춘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면서 내년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도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고 미국도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 차례나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IMF. 우크라이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해소 기미는 보이지 않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세계 경제는 내년에 더욱 나빠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he three largest economi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euro area, will continue to stall. In short, the worst is yet to come. And for many people, 2023 will feel like a recession. IMF는 특히 신흥시장 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높은 차입 비용과 인플레이션, 변동성 큰 상품 시장과 씨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Unless market conditions improve, there's a risk of further sovereign defaults in frontier markets. Our global stress tests for banks show that under a severe downturn scenario, 29% of emerging market banks could breach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특히 중국에선 부동산 부문 침체가 심각해져 부동산 개발업자 실패가 은행 부문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격화로 유럽에서 에너지난 충격이 오래갈 것으로 보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내년 유럽 경제도 크게 움츠러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월가의 실력자로 불리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도 유럽은 이미 침체에 빠졌으며 미국도 앞으로 6달에서 9달 안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환자 2,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도 늘고 있는데 75세 이상 고령층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늘었지만 감소 추세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535명입니다. 연휴 검사 건수 감소 여파가 사라지면서 하루 전보다 15,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볼 때 7월 6일 이후 14주 만에 최소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000여 명, 2주 전보다는 5,000명 넘게 줄어 더디지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 2년 8개월여 만인데 중복 감염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48.5%가 감염된 셈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0명 중 263명으로 나흘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15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28,723명입니다. 정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와의 동시 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월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가 직전주보다 44.9%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1살부터 6살 영유아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2.1명으로 53.1%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기한은 연말까지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함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만 70살에서 74살, 20일부터는 만 65살에서 69살 어르신들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시작됩니다. 생후 만 6개월에서 13살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현재 무료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평가한 코로나19 위험도도 조금 낮아졌죠? 네, 10월 첫째 주 주간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2.1% 감소해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3주 연속인데요.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7로 전주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7주 연속 1 이하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지난주 주간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8.9% 감소했고 사망자는 201명으로 34.1%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줄고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전국의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감염 추정 비율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비율은 10.21%입니다. 이는 한 주 전인 9월 셋째 주의 재감염 추정 비율 10.91보다 0.7%포인트 감소한 것인데요. 지난달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비율은 10%대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정부가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시작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지적이 잇따른 겁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제고사는 전혀 아니며 기존에 해왔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학교 자율을 전제로 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별도로 확대 진행한다는 거죠. 여기서 논란이 된 일제고사는 정식 명칭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로 1960년대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혹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없는지 점검하고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거죠. 1998년 이전까지는 전국의 해당 학년 모두가 대상이었고 동시에 일제히 치렀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까지는 1%에서 3%의 학생을 표본으로 한 표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전국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치르는 전수평가로 바뀌면서 일제히 보는 시험, 일제고사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찾아 국고를 지원하고 미달자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지역별, 학교별 서열을 매기는 줄 세우기 부작용이 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조정이 되는데요. 중3과 고2 학생의 3%만 시험을 치르고 여기에서 전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기로 한 겁니다. 다시 표집 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5년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일제고사 부활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키운 겁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만큼
자율이라는 이름은 서울만 남아 결국 강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일제고사 부활 우려가 커지는 상황, 교육당국의 자세한 설명은 화상으로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석원 앵커 통해서 일제고사 부활에 대한 논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러니까 정부가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교육 현장이 어수선합니다. 학력 미달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과거 시행됐던 전수평가, 이른바 일제고사가 이름만 바꿔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교육당국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이해숙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초학력 올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력 올리자는데 반대하는 부모는 없을 텐데 왜 하필 그 방법이 일제고사여야 되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나온 맞춤형 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희망자만 따로 이렇게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행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상세하게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법이 3월 달에 시행이 되었고, 이제 정부가 최초로 5개년 로드맵으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시행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이제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현재도 여러 가지 진단 평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도구들의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가 이제 확대가 논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질문 주신 것처럼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올해부터 대상 학년도를 확대해서 네. 24년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 학년을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참여는 원칙적으로 학급이 희망에 따라서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일제 평가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 자율이란 단어를 강조하셨거든요. 하지만 논란의 시작은 대통령 이제 국무회의 발언이었는데 아마 대통령도 이 개념을 좀 헷갈린 것 같아요. 말씀하신 지금 방금 소개하신 제도는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고 또 국가 수준 평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네. 전수평가를 언급하면서 일제고사 부활 논란으로 이어진 건데 여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고요. 네.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폐지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저희가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네. 이 부분에 관련된 학번을 확대하는 부분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전수평가를 폐지한 부분을 강조하다려다 나온 발언이고 그 말씀이신 거고요? 네네네. 어제 저희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또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과 이제 연결되면서 혹시 이게 또 전수평가로 확대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죠. 일제고사 부활 논란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대상 학년을 확대하는 것이고 네. 대상 학년 내에서 참여는 학교와 학급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전수나 일제라는 부분은 선택이나 희망이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다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데 학교가 만약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그 교육과정상의 학생의 어떤 성취 정보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이제 교육과정으로 한류하게 한 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 학급이나 학교를 원칙으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개인적으로 이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방법론에서 어떤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도교육청과의 어떤 그 방법론 토론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컴퓨터 베이스 평가이기 때문에 네. 관련 이제 기반이나 이런 부분에 좀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평가나 진단이라는 부분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학교 또 특히 이제 수업 중에 학생을 잘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나 또 학급 수업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줄 세우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무튼 뭐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만 공개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성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줄 세우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좀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꼭 학력 신청을 하려는데 꼭 시험이 필요한 거냐라는 논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 기초학력 보장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진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단 평가뿐만 아니라 어떤 교사의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한 관찰, 면담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아마 종합해서 학생을 진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같은 경우에도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정보를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한테 한류해서 네. 학생을 지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수준에서 조합을 해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현재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또 자율이라는 말에 또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 학생, 또 학부모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간의 어떤 갈등도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네, 현재 뭐 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께서 하시는 정책은 또 그 상황으로 존중이 돼야 되고요. 다만 이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부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선택이나 희망 사항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존중되도록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네. 현재까지 시도교육청은 그런 부분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현장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지금 이 정책이 전달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교육청의 공문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고 권역별 설명회라던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 그 참가 학교나 이런 부분을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청의 공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목록화하거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관내에 참여하는 학교와 관련해서 전체 리스트를 교육청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학력 신장에 대한 어떤 교육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대통령도 이 부분을 좀 언급했습니다만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의 어떤 통계가 나와 있을까요?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국가 수준에서 미달 수준을 보통 말씀하시는 통계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로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4년 새 40% 급증했다. 이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한테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어떤 해결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그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같이 말씀 나눴던 학생에 관련해서 일단은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3중 안전망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 중에 1교 2강세자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이제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지원을 통해서 개별 학습을 좀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 내에서 연계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모아서 같이 학생 지원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난독증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 밖에 어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밖에 전문 기관까지 연결해서 학생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종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 현장의 선택을 존중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바뀌고 나서 만옷의 입학 논란 당시 어떤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거쳐야 한다면 어떤 과정을 좀 마련해 놓고 있을까요? 네, 먼저 두 가지 저희가 그동안 의견 수렴 거친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갑작스럽게 등장한 거는 아니고요. 20년부터 이 관련된 부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있었고, 예. 또 이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21년도에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시행 과정도 어떤 현장의 그런 이제 안착이나 이런 부분도 존중을 해서 3년에 걸쳐서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저희가 말씀드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국민교원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앞으로 이 시행 과정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계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네,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교육부 이혜숙 학생지원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대규모 공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다음 주 핵 억지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의 핵발전소가 있는 자포리자의 학교와 주거, 상업 등의 시설이 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최소 16차례. 이로 인해 각종 시설은 화염에 휩싸이고 산산조각이 났고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Да сложно словами описать. Жалко сотрудника, да. Жалко бизнес. 수도 키이브 등 우크라이나 전역도 비슷한 상황. 연이어 폭격이 이어져 하늘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주민들은 긴급히 지하로 대피했습니다. 키이브 등 우크라이나 전역 4천여 곳의 마을 전기가 끊기는 등 기관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Йобаний апокаліпсис. Це іншими словами просто не назвеш. Це терор.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일부 붕괴한 뒤 우크라이나 전역에 연일 로켓과 드론, 미사일 등을 총동원한 보복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와 관련해 핵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다음 주 핵 억지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의 핵무기 운영 등의 협의체인 핵계획 그룹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President Putin's veiled nuclear threats are dangerous and irresponsible.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미사일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사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가했지만 상당수 격추되면서 부정확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순항미사일 120여 기 가운데 66개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무기가 구식이 있고 수량도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격추율이 좋은 수준이라며 러시아군의 능력에 대해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8일 발생한 크림반도 폭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8명을 체포했다고 AFP 통신 등이 12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크림대교 폭발 용의자로 러시아인 5명과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인 등 8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크림대교 폭발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와 키릴로 부다노 국방정보부장이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백악관 방어에 사용되고 있는 방공 무기를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인 나삼스 2기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로부터 대대적인 공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들에게 방공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Коли Україна отримає достатню кількість сучасних та ефективних систем ППО, ключовий елемент російського терору, ракетні удари перестануть працювати.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요청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첨단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 나삼스를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크라이나에 나삼스 2기를 매우 가까운 시일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we're working hard to get them the first 2 of those NASAMS, and we think that we're on track to get those first 2 over there in the very near future. 사거리가 160km 이상인 나삼스는 방산업체인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와 미국의 레이시언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미사일과 항공기를 모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나삼스는 2005년부터 백악관과 의사당 방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나삼스 2기를 올해 말까지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6기를 추가로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의 발언은 그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12일과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방장관 회의 기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하는 우크라이나 지원그룹 회의에서도 방공무기 지원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현실적이냐는 질문에 푸틴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오판이라고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푸틴을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칭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네, 이상하다는 말로 모자랄 것 같은데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10대 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경찰은 학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이른바 성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SNS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참아야 하는데 스스로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적 표현이 에둘러 담겨 있습니다. 문제의 메시지를 이 학교 현직 남교사가 수도권 지역 여중생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학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를 직위 해지한 뒤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의 수업 배제 결정으로 해당 교사는 일주일 넘게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 학생이 먼저 SNS 계정으로 교사의 근무지를 확인한 뒤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오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성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또 교내에 추가 피해 학생이 없는지 자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이 교사의 수업을 들었거나 문제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 등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은 해당 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 측을 통해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사와 피해 학생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30번 이상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퇴학 조치를 당하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는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역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정모 씨. 1심에서 징역 1년형과 함께 성교육 40시간 이수, 각종 시설 취업 제한 2년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신감이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기 쉽지 않지만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이 수십 차례 반복됐고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대학 내 불법 촬영이라 피해자 고통이 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흘에 걸쳐 32차례나 불법 촬영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연세대 의대도 사건 직후부터 정 씨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실형을 받고 퇴학 조치까지 받더라도 현행법상 의사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동기를 불법 촬영하고 성추행해 출교 조치를 당한 고려대 의대 4학년생도 징역 2년 6개월을 산 뒤 성균관대로 입학해 의사가 됐습니다.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는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일부 의료 관련 법 위반일 때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전문직과 관련된 그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복귀시키는 그 법 개정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지금 계류되고. 지난 9월에도 아주대 의대생이 불법 촬영으로 붙잡히는 등 의사와 의대생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717명에 이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어제 만취 상태로 도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신혜성 소속사 측은 대리주차 직원이 엉뚱한 차 키를 줘서 남의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가 식당 측이 반박하자 하루 만에 다시 입장을 번복해 거짓 해명 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해일보입니다. 네, 결국 그 차를 왜 탔는가가 관건인데, 자, 신 씨 측 입장이 오락가락 바뀌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신혜성 씨 체포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소속사는 도난 차량에 타고 있었던 배경에 대해 음식점 대리주차 직원으로부터 엉뚱한 키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리주차 직원이 신혜성에게 다른 차 키를 준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당시 신혜성이 만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라고 착각해 직접 문을 열고 탑승한 게 맞다고 밝힌 건데요. 차를 찾으러 온 신혜성이 주변에 있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겁니다. 이후 지인을 내려주고 신혜성이 자택으로 가는 길에 직접 운전하다 차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식당에 있던 차량은 내부에 차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소속사 측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차키가 있어서 차문이 열린 거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혜성 소속사 측은 YTN이 식당 측의 입장을 취재해 보도하자 하루 만에 번복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앞서 YTN 취재진은 어제 신혜성이 머물렀던 식당을 직접 찾아 해당 대리주차 직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시 식당 측은 신혜성에게 차키를 건넨 적이 없다며 소속사 측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대리주차 직원은 근무 시간도 아니었을 뿐더러 CCTV 화면에서도 신혜성이 키가 꽂힌 다른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 차는 벤츠였고 남의 차는 흰색 우선순위를 없습니다. CCTV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CCTV 확인해 보세요. 경찰은 식당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CCTV 화면을 분석해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 수사는 신혜성이 해당 차량을 몰고 간 데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집에 수억 원대 돈다발이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찾아가서 훔치려고 했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상 속 주거지를 추정해서 여러 차례 사전 답사까지 벌였지만 정작 영상 속 집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승용차.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내립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1층 세대 침입을 시도하는데 집주인이 고함을 치자 재빠르게 달아납니다. 야! 바로 도망가세요. 바로 차에 그서 있어요. 다 가버렸어요. A씨가 해당 세대에 들어가려 한 이유는 유튜브 영상. 집에 4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 영상을 보고는 화면 속 주거지를 추정해 여러 차례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범행 사흘 전에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번호판 2개를 훔쳐 자신의 차량에 바꿔 달았습니다. 하지만 방범창까지 자르고 들어가려 했던 집은 화면 속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도둑이 집에까지 들어올 수도 있었다는 소식에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반 사람이 알게 되면 되게 겁나죠. 불안하죠, 되게. 그래갖고 요새는 솔직히 좀 많이 무섭더라고, 세상에. 앞전에 있는 그걸 다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는 영상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재력을 과시하거나 또 자신의 주거지, 직장 등 개인 정보가 이제 누출되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본건처럼 이제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번호판 훔치는 걸 도운 지인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전국의 학교 건물 5동 가운데 한 동은 내구 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노후 건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 정책 당국이 단지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 초중, 고교 예산을 대학이나 평생교육 예산으로 돌리려고 해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이 초등학교 건물은 모두 5개. 학생 수가 늘 때마다 응급 처방식으로 짓다 보니 고만고만한 건물이 여러 개 들어섰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은 50여 년이나 됐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기존 건물과 억지로 연결하다 보니 복도에 층이 생기고 좁아 위험하고 장애 학생의 이동은 더 어렵습니다. 계단도 좁고, 그렇죠. 이건 높이도 낮고, 네. 그러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애들 뛰어다니다가 엎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건물 이음새로 빗물이 흘러 비닐로 막아놨고 학교 주변에는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아파트 가정집에서 교실 안이 훤히 보입니다. 그때마다 그냥 예산이 있으면 짓고 없으면 그냥 땜빵식으로 리모델링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 지금처럼 얼기설기한 학교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전국의 유초중고교 건물 6만 2천여 동 중 내구 연한이 지난 40년 넘은 노후 건물은 전체의 20%인 1만 2천여 동. 50년 지난 건물도 4천여 동이 넘습니다. 전국에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유초중고교 관련 예산 가운데 3조 6천억 원을 대학과 평생교육 관련 예산으로 돌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학교 시설과 인력은 오히려 늘고 있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교육 현장의 주장입니다. 지방교육 재정 계획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건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지금은 이런 유초중 등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학교 노후 건물 정비 계획이 포함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일본이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문제는 일본 선박이 평형수를 오염수로 채워서 국내로 들어와 배출할 경우 우리 바다가 오염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마저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베껴 예산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일보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짜깁기 대책을 만들었길래 윤성훈 기자 레이더에 잡혔는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내년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쯤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본은 핵 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주입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오염수는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부지 내에 저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수가 계속 쌓이다 보니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1km의 해저 터널을 뚫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원전 오염수 말 그대로 오염수입니다. 네. 양도 상당하고요. 이거 바다에 방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본 정부는 처리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없어져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를 방류한다는 게 일본 정부 측의 설명인데요. 예. 그러나 학계를 중심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데 전문가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가 있긴 하지만은 그 여과기에서 그 성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방사성 물질, 특히 삼중수는 남게 되고요. 일단 이게 방류가 되면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정부도 최근 열린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변국 국민과 건강,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 우리나라 건강,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선박에 실린 평형수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오는 선박 평형수가 국내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박들은 운항할 때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물을 채워 넣습니다. 이게 바로 평형수라고 불리는 건데요. 평형수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그래픽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픽을 보시면 네. 선박이 이제 후쿠시마 인근에서 평형수를 싣게 되는데요. 이 평형수가 만약에 오염이 됐다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염된 평형수를 싣고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와서 바다에 방류를 하게 되면 네. 오염수가 곧장 우리 바다에 유입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직배송될 수 있는 셈입니다. 아, 직배송. 지금 윤성훈 기자 얘기하면서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그냥 고깃배가 아닙니다. 선박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평형수도 상당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대책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염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추산해 볼 수 있는 기초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후쿠시마 인근 9개 항에서 입항한 선박은 15,800여 대입니다. 이 가운데 평형수 배출 감시가 이뤄진 건 42건, 전체의 0.2%에 그쳤습니다. 네, 아까 런던 가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11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자, 이 정도 조사 실적이라면 문제가 있었더라도 아까 0.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해수부 설명은 어떤가요? 네, 해수부는 표본 조사 차원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네. 검사가 42건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행 조사 체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까지 평형수 오염 여부를 분석하는 데만 보름에서 한 달가량 걸려 선박들이 오염수를 배출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인근항에서 들어오는 선박이 평형수를 방류한다고 하면 오염 여부를 확인해 대처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다 보니 조치를 취하려 해도 취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해수부는 내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9개 항에서 들어오는 선박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장에서 1시간 안에 방사능 오염 여부를 분석해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6억 원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추가 예산안까지 요청하면서 대책도 내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엉성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 해수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네. 차량 휴대용 조사 장비, 개인 휴대용 조사 장비, 전문기관 용역비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건 개인 휴대용 조사 장비입니다. 해수부는 개인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성능 분석표를 첨부하며 이 제품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물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수부가 예산안에 반영한 제품 성능 분석표는 개인이 2019년에 작성한 글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글 작성자가 방사능 위협을 다루는 글을 쓰며 일반인이 어떤 방사능 측정기를 사야 하는지 적어준 건데요.
작성자조차 일반인이 간이 측정기로 방사능을 점검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게시물 작성자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정리한 제품 성능 분석표를 해수부가 별도 검증도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별도 검증 없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물을 그대로 베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좀 황당하게 들리는데 해수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선 해수부는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급하게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 게시글을 참고에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꼼꼼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국내 해양 생태계가 함께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조치가 준비가 좀 안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난 지 11년이 지났는데 사실 좀 대책을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내년 3월까지 좀 시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또 추가 조치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4회 일부 윤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국이 80년 전통 우방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 결정을 주도했기 때문인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페크 플러스의 원유 감산이 미칠 파장을 대하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시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산유량을 줄여 고유가가 유지되면 러시아의 전쟁 비용 조달에 도움을 주고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을 주도했던 만큼 왕세자의 탈미국 외교 노선과 함께 러시아와의 협조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감산 결정이 나자마자 미국에 반대되는 매우 좋은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And so this action that they took, this decision that OPEC Plus made last week, proves that that's where they are aligning their energy policy is with Russia.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결정 연기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우디 실력자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접촉과 기름값이 떨어졌을 때 대규모 원유 구매 약속도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Many members had expressed concerns on both sides of the aisle, expressed concerns about where things stand now with the OPEC cartel in Saudi Arabia.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전면 재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무기 판매를 포함한 모든 협력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사우디에 배치한 사드 등을 철수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치나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으로 균열이 시작된 두 나라 관계는 사우디의 원유 감산 주도로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프랑스에선 정유소 파업이 3주째 접어들면서 주요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 산하 토탈에너지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북부 노르방디에 있는 정유 공장을 폐쇄하고 파업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프랑스는 주요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토탈에너지는 프랑스 전역의 주유소 3,5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연료가 부족해 수도 파리와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11일 주요 대란을 야기한 토탈에너지 정유소 파업을 노사가 협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자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이 전국체전 우승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황선우는 오권왕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시즌 세계 실내 육상선수권 우승, 세계 실외 육상선수권 은메달을 따낸 우상혁 선수가 국내 팬들 앞에서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2천여 명의 팬들 앞에 나선 우상혁은 전국체전 결선 1차 시기에서 2m 15를 넘으며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2m 20을 넘지 못하자 발목이 좋지 않았던 우상혁은 더 이상의 도전은 멈췄습니다.
우상혁은 많이 찾아온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다음 시즌에는 더 잘 준비해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제가 국내 경기 뛸 때 한 번 더 와주시면 진짜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해서 새처럼 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는 대회 5관왕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자유형 100m 결선에 출전한 황선우는 시종일관 여경을 펼치며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마지막 공개형 400m에서도 우승하게 되면 황선우는 5관왕을 달성하게 되고 전국체전 2년 연속 최우수 선수상 수상도 유력해집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막판 순위 싸움으로 뜨거웠던 그라운드, 내일 가을 야구에 돌입합니다. KT는 소영준이, 기아는 놀린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선발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최종전 역전패로 4위로 미끄러진 KT와 기다리고 있던 5위 기아의 대결. KT는 토종 에이스 소영준을, 기아는 좌완 놀린을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소영준은 올해 기아전 1승 2패, 놀린은 KT전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상대 전적은 KT가 10승으로 훨씬 앞서 있습니다. 4위 KT는 1차전을 이기거나 비기면 곧바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해 3위 키움을 만납니다. 반면 기아는 반드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해야만 준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5위 팀이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나흘 동안 휴식한 기아와 달리 최종전으로 KT 투수들의 체력 소모가 컸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홈런 타자 박병호와 나성범의 대결 역시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5팀만이 초대받은 포스트 시즌은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한국 시리즈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 KBO 홍보대사가 프로야구 두산의 사령탑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구계 관계자는 김태형 전 감독과 결별한 두산이 신임 감독 후보로 이승엽 홍보대사를 내정하고 모기업에 최종 보고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은 8년간 지휘봉을 잡았던 김태형 전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하고 뒤를 이을 거물급 지도자를 물색해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초겨울처럼 추웠지만 낮 동안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는데요. 다만 당분간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대전은 9도, 부산은 1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 2도가량은 높아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대전과 대구도 23도, 광주와 부산은 24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